앞선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바이어스라든가 그리고 또 웨이츠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가져온 어떤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 함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층신경망, 딥 머신러닝, 딥러닝 할 수 있는 그러한 멀티레이어들이 자, 은익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자, 기본 신경망을 보면 이것이 입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W나 아니면 B를 통해서 자, X 값을 추론해내는 그러한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시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역시 여기 보시면 이것이 W의 첫 번째 레이어가 되는 것이고 W의 두 번째 레이어, W의 세 번째 레이어, W의 네 번째 레이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여러 개의 은익층이 포함된 것을 소위 말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 혹은 딥 러닝을 위한 뉴럴 네트워크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한 것은 앞서 우리가 공부한 백프로포게이션입니다.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W 값, Wh 값을 백프로포게이션 방법을 통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고요. 그것이 실상 딥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딥 러닝의 아주 근간을 이룬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딥 러닝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1912년에 크루제프스키가 만든 이 딥 러닝 시스템 알렉스넷이 다른 기계학습 방법들을 물리치고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이미지넷 경진넷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들이 쭉 있으면 그것을 분간해 내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때는 오차율이 한 15% 됐는데 이때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15년도가 되면은 사실은 이 딥러닝을 방법을 이용한 것이 사람을 압도하게 되겠고요. 현재는 훨씬 더 사람보다 훨씬 잘 분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이 이제 머신 러닝의 어떠한 인공지능에 기여하게 된 큰 컨트리뷰션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히든 레이어가 하는 방법은 히든 레이어가 하는 컨트리뷰션은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진이 들어오면 자, 은닉층마다 이렇게 안에 있는 히든 레이어가 기능들을 조금씩 달리하는데 어떤 것은 엣지를 구별하게 하고 어떤 것은 그런 것들을 다시 모으고요. 또 어떤 것들은 실제 하나의 객체 모델을 비교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계층에서 각각의 역할을 달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떠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답을 추론하는 좀 더 잘 발달된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하는 것은 기존에는 어떤 입력이 있으면 사람이 어떤 피처를 추출을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것은 뭐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는 거다. 아니면 이것은 뭐 개다. 아니면 고양이다. 사람이 일단 특징을 다 추출을 해야만 했고요. 또 그것을 어떠한 퍼셉트론을 통해서 출력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나 분류가 이렇게 심층 신경망을 통해서 하나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입력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뭐 개나 고양이다를 우리 사람이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한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 러닝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가 데이터의 정교화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입력받은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경우인가 하면 어떤 두 개의 이상의 서로 다른 피처가 서로 다른 밸류 레인지를 갖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x라는 값은 자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지만 자 어떠한 x2라는 값은 자 100부터 한 뭐 110 자 이렇게 10만 정도의 레인지를 갖는다고 합시다. 자 이건 역시 W1, W2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피처가 서로 다른 자 바이어스나 아니면 웨이츠에게 결합이 될 텐데 자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 그림은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어떠한 x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이렇게 어떠한 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위해서 맨 아래까지 파고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코스트 함수가 정해지면 코스트 함수가 있으면 코스트가 0이 될 때까지 쭉 타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개라면 이것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고 이 차원으로서 이렇게 큰 어떠한 그 계곡처럼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계곡의 밑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x나 두 개의 서로 다른 피처 베리어블이 서로 다른 밸류 레인지를 갖게 될 경우라면 자 어떠한 값을 잘 정하더라도 그 다음 w 값을 조금만 조정해 주더라도 다른 값으로 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1부터 10까지 갖는 어떠한 x1이고 하나는 0부터 1까지 갖는 x2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w 값을 그 코스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로스 함수들이고 자 그것을 잘 타고 내려가야만 되는데 서로 레인지가 다른 경우라면 자 w 값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이것들이 하나 그 아주 이 큰 값에 이 밸류가 이 레인지가 큰 값에 따라서 크게 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삭습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어떠한 값을 가능하면 같은 범위 내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이렇게 0이나 1 사이의 값이나 마이너스와 0과 1 사이의 값 혹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서로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범위 내를 밀어 넣으면 자 보다 쉽게 잘 학습이 되고 정확한 값의 모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개화 방법이 이 가우시안 전개 방법인데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일단은 센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이 가능하면 센터로 오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들을 가능하면 특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이것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혹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오게끔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좀 퍼져 있다고 하면 일단 0으로서 센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의 범위로 밀어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정교화입니다. 데이터 정교화를 통해서 보다 빠르고 또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가우시안 전개 방법 단순합니다. 저 밑에 있는 것이 지금 뭔가 하면은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뭔가 하면은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에서 어떠한 평균 값을 빼고요. 이 값들에 대한 평균값 xj가 있죠. xj가 여러 개일 텐데 xj의 평균값과 그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주어진 값의 평균값을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나누어서 정규화된 가우시안 정교화된 새로운 x값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우리가 30, 36, 52, 42 나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것의 평균은 40이죠. 표준 편차는 8.12가 될 텐데 자 새로운 30에 대한 새로운 값은 자 30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누면 마이너스 1.12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다 구해 보시면 이렇게 자 이것이 좀 이런 식으로 모이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데이터가 서로 다른 밸류 레인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교화를 통해서 보다 학습이 잘 되는 데이터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 gradient vanishing problem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을 여러 계층으로 추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맨 뒤에 여러 계층을 통해서 나오는 값은 0과 1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0과 1을 다시 백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뒤로 보내면 거의 다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한마디로 값이 역접합이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값이 지나치게 큰 값이나 지나치게 작은 값이 들어오면 미분값이 0에 가까운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하면은 이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값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렐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로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활성화 함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렐루를 보여드리는데요. 렐루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앞서 우리가 본 그 함수는 자 y 같은 경우에는 자 1과 0이었죠. 그래서 if 어떠한 값이 0보다 이거 자 g 값이 0보다 크면은 1이고 g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한 그러한 함수 값이었고 이것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대신 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자, x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 되는 것이고요. x가 0보다 크면 자, 이것을 그냥 x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x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고요. x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계속 원래 x값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x값이 어떠한 값보다 0이 아니면 0보다 작지 않으면 자,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된다 할지라도 값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gradient vanishing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액티베이션 함수가 바로 렐루입니다. 자, 렐루는 자, 이러한 함수라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입력층과 가중치가 합해져서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는 그림이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그모이드라든가 좀 아까 배운 렐루 그리고 하이퍼탄젠트와 같은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떠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속도라든가 학습률 또 학습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에서 어떠한 백프로포게이션 그리고 또 그레디언트 바니싱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렐루가 나왔고요. 또 비슷한 이유로 하이퍼탄젠트를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코스트 함수, 로스 함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 이제 소프트웨어 맥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프트웨어 맥스는 기본적으로 멀티노미얼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을 확장한 겁니다. 우선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어진 값에 대해서 어떠한 경계를 정해주는 것이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이었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0과 1 어떠한 이진 분류를 하는 것이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2부터 6까지는 자 0으로서 우리가 답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 8부터 14까지는 8보다 큰 경우에는 1로서 답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 이렇게 어떠한 경계가 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한 어떤 경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 예에 적용시켜 보면 붓꽃의 예로 들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꽃잎이 있고 그리고 꽃봉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꽃잎과 꽃봉우리가 있는데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것이 세토사야라고 물으면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어떤 스코어를 내주겠죠. 0.786이야 라고 내줄 수 있습니다. 물론 1 혹은 0을 내줄 수도 있겠고요. 자,
좀 모호하지만 0.786을 답으로 내줄 수 있는데 이것을 스코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코어를 내주는 거죠. 이 스코어를 보고서 얘가 세토사인지 아니면 다른 버시칼라나 버지니카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이제 세 개를 모두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값이 들어오면 각각의 분류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세 개의 분류기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는 버시칼라를 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아니면 세토사를 구분해주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아니면 버시칼라를 구분해주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에 들어가는 겁니다. 각각에 들어가면은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0.3, 어떤 경우에는 0.8, 어떤 경우에는 0.1을 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이 피처를 가진 데이터는 세토사인가 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인데요. 소프트맥스는 자 이렇게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나온 값을 확률로서 바꿉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0.3, 0.8, 0.1을 버지니카와 세토사와 버시칼라에 대한 스코어로 구했었죠. 자, 각각을 모두 더한 값에다가 원래 값을 나누어 주면 어떤 확률이 나오겠죠. 어떤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25% 확률로 버지니카야. 그리고 67%의 확률로서 세토사야. 그리고 1.7%의 확률로서 17%의 확률로서 버시칼라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버지니는 0이야. 그리고 세토사는 1이야. 그리고 버시칼라는 0이야 해서 답을 우리가 세토사라고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확률로서 변환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소프트맥스고요. 자, 소프트맥스를 나온 값을 실제로 가장 높은 확률로서 0과 1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놈만 1이 되게 만들고 나머지는 0으로서 매핑시켜서 값을 내주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버지니카는 0이죠. 그리고 세토사는 1이고 그리고 버시칼라는 0입니다. 만약에 이 답이 버지니카가 맞다고 나오면 자, 1, 0, 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버시칼라가 맞다고 나오면은 1, 0,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를 원핫 팩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진 것만 1로 표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 원핫 팩트라고 부르고요. 소프트맥스는 기본적으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확률로서 답을 구하게 되고 그 확률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것을 1로서 표시하고 나머지는 0으로 표시한 원합 벡터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소프트맥스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보시면 어떠한 n개의 피처가 있어요. 이것은 4개의 피처가 있는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클래스는 3개죠. 자, 그러면 어떻게 4개짜리를 가지고 3개를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들어오는 값은 뭐 세팔 랭스, 세팔 위스, 그리고 페탈 랭스, 페탈 위스인데 구분해야 되는 것은 버지니카냐, 세토사냐, 버시칼라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n개의 피처를 어떻게 n개의 클래스로 구분하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로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0, 1, 0인데 굉장히 단순하죠.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그 로스를 구할 것인가가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n개의 피처에서 n개의 클래스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x 값이 들어오죠. x1, x2, x3, x4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래스에 따라서 w 값을 따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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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에 1, 2, 3, 4 이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신 버지니카를 구분할 수 있는 W 값이고, 두 번째는 세토사를 구분할 수 있는 W 값이고, 세 번째는 자, 버스칼라를 구분할 수 있는 W 값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W 값을 하나의 매트릭스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우가 뭘 가리키는 건가 하면은 클래스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 이 컬럼이 뭐죠? 어떠한 데이터의 피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W 값을 앞에 놓고 X 값을 뒤에 놓으면서 자,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세 개의 바이어스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결과적으로 세 개의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값을 구한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어떠한 n개의 데이터 트레이닝 셋이 있다면 이것이 n번 이루어지고 그 n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각각의 y에 대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가 하면 로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n개의 피처에 대해서 n개의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n개의 클래스만큼의 어떠한 W 값을 로우로 놓고요. 그리고 W 값을 피처만큼 컬럼을 만든 다음에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자, 이 피처 데이터랑 곱해주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예측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자, 첫 번째 것은 뭐라고요? 자, 버지니카를 구별하는 어떠한 W 값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X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토사 혹은 버스칼라에 대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W 값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겠고요. 자, 소프트맥스를 위해 사용하는 로스 함수, 코스트 함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맥스는 리턴하는 값이 원합 벡터죠. 어떠한 클래스만 1로 표시한, 나머지는 0으로 표시한 그러한 원합 벡터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로스 함수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원합 벡터를 만들기 이전에 확률 값으로서 로스 함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0부터 1 사이 어떠한 값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죠? 실제로 실제값이죠. 우리가 실제값입니다. 트레인할 때 사용하는 실제값인데, 이 실제값은 원합 벡터에 있는 그 수를 그대로 씁니다. 따라서 이 yj는 0 또는 1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y값이 1이고 그리고 자 100% 확률로 어떤 것을 우리가 구했다고 가정할 때 그 피처에 대해서 그럼 이 pj도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그 1은 0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피처에 대해서는 로스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로스 함수를 구했고요. 이것은 여기 K는 어떤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붓꽃의 경우에는 아이리스의 그 이에서는 세 가지였죠. 따라서 1부터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yj와 로그 pj를 구해서 더해서 마이너스를 씌운 것이 로스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것이 데이터 개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만큼 모두 이걸 구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로스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로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정리해 봤고요. 소프트맥스는 기본적으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조금 더 리파인한 모델이 되는 것이고, 원합 벡터로서 우리가 결과값을 뽑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 중에서 이 클래스에 속한다 혹은 저 클래스에 속한다 라고 구분해 줄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걸 실제로 랩을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